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새댁입니다. 이제 겨우 시집 갔는데 이전의 과정이 쓰나미 같아서 사연으로 담아보기로 했어요. 매우 스펙타클한 줄거리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곳인데 매출이 잘 나오고 연봉도 꽤 괜찮게 받았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중견기업과 협약을 맺으면서 일도 홍보도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제 나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7년차 직원이었고 팀장이라 하루하루가 바빴답니다. 새로 MOU 협약을 맺게 된 기업의 대표님과 임원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회의실까지 안내해 드렸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랑 협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회사 팀장이라고 했죠? 네, 소지민 팀장입니다. 이야, 이름도 예쁘네. 내가 소 팀장 얼굴 보고 반해버렸잖아. 과찬이십니다. 대표님도 멋지세요. 제 얼굴 칭찬을 하길래 저도 빈말로 칭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 저희 대표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기 대표님, 저희 회사는 전문 디자이너와 마케터들이 있어서 기업 홍보하는데 아주 큰 득이 될 겁니다. 이봐요, 소 팀장. 내가 그걸 모르고 왔겠어요. 우리 이 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소 팀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나이가 몇이죠? 네? 저에 대해서요? 나이든 기업인이 저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오신 손님이니 싫은 티 내지 않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저는 31살입니다. 나이가 딱 좋네. 그럼 애인은 있나? 그 대표님이 은근슬쩍 말을 놓아서 좀 기분이 상했지만 이번에도 잘 참았습니다. 애인 없습니다. 싱글이라는 말이지? 정말 잘 됐네.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싱글이라고 하니 기분이 아주 좋아. 그럼 남자 사귀면 결혼까지 할 생각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에이, 나이가 30이 지났는데 시집갈 생각해야지. 난 소 팀장을 처음 보자마자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 계속 저에게 추파를 날리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을 딱 긋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빠 같은 남자는 별로라서요. 죄송하지만 애인을 원하시면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뭐? 지금 내가 소 팀장 꼬시는 걸로 들린 거야? 아이고 망측해라. 이봐, 난 유부남이야. 내 마누라는 멀쩡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고. 네? 그럼 왜 저한테 자꾸 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내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물은 거야. 우리 작은 아들이 아직 싱글이라서 소 팀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어본 거라고. 어머, 죄송해요. 제가 큰 오해를 했네요, 대표님. 참, 나이 재밌는 사람이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딸뻘되는 여자를 꼬실 사람으로 보이나? 나 애처가고 우리 마누라 엄청 사랑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으니 사과드리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면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요, 소 팀장. 내 아들 인물도 좋고 혼자서 사업하고 있는 능력 있는 놈이에요. 멋진 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에헤이, 거절하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뻥 차버리면 되잖아. 대표님, 제가 뭐라고 사람을 뻥 차겠어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 회사와 인연이 되신 분이니 공적으로만 알고 지내고 싶네요. 그 정도면 알아들으셨을 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이 자리에 오셨어도 계속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제가 소개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간의 일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만나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기 만나보겠습니다. 박 대표님의 아드님 만나볼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일 얘기하시죠. 소 팀장, 정말 내 작은 아들 만날 거예요? 좋아. 아주 잘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보면 마음에 들 거라 확신해. 오늘 기분 좋으니 일 이야긴 비싼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나눕시다. 소 팀장도 같이 갑시다. 결국 저는 식당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오후 내내 박 대표님의 애정어린 눈빛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회사와 일 이야기는 잘 되어서 다행이었죠. 저희 회사 대표님은 회사를 위해 소개팅 한 번만 해달라며 저희 소개팅에 회사의 앞날이 달렸다는 농담을 건네셨답니다. 일주일 뒤에 박 대표님의 아들과 소개팅을 하려고 아늑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 남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박 대표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을 하셨던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컸는데 매너와 인성도 매우 훌륭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병철입니다. 너무 예쁘신 분이 눈앞에 있으니 제 이름을 깜빡 잊었네요. 반가워요. 소지민이라고 해요. 박 대표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혹시 이혼한 사람을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에 이혼녀인 줄 모르고 여자를 사귄 적이 있어서요. 정말요? 완전 사기를 당하셨네요. 전 당연히 이혼남을 만날 생각 따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려야겠어요. 저 진짜로 지민 씨한테 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이 왜 아직도 싱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박 대표님이나 병철 씨나 저를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 칭찬을 심하게 해주시니 제가 정말 예쁘다는 착각까지 들어요. 착각이라뇨. 지민 씨는 완전 여신입니다. 진심이에요. 저기 우리 외모 이야기 그만하고 커피 좀 마실까요? 아직 주문도 안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얼른 가서 주문할게요. 뭐로 드시겠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꼭 따지려는 건 아닌데 제 또래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요. 저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35입니다. 와, 그럼 딱 좋은 나이네요. 궁합도 안 보일 4살 차이인걸요? 저희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너가 좋고 저를 추켜 세워주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라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식사까지 하러 갔고 3차로 맥주도 마셨답니다. 저도 마음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 좋고 능력까지 겸비한 남자이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병철 씨가 사귄 지 일주일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민아, 우리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난 자기랑 살면 엄청 잘 살 것 같은데. 일주일 만났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했어? 너무 오바다. 난 자기 처음 본 순간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와닿았는데 자기는 안 그랬어? 오빠가 호감 있고 멋진 사람인 건 단번에 느꼈지만 결혼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네. 알겠어. 오빠가 노력해서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줄게. 오빠 성급하게 그러지 마. 부담되니까 천천히. 알았어. 천천히 빨리빨리 진행할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급발진하지 말고 릴렉스하게 만나자. 부탁이야. 오빠의 아버지인 박 대표님도 절 처음 보고 며느리 어쩌고 하셨는데 남자친구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굉장히 민망하고 불편했습니다. 또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데이트 비용을 모두 오빠가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크게 쏘겠다고 비싼 킹크랩을 먹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지갑 넣어. 오빠가 낼게. 아니야. 나 양심 없는 여자로 그만 만들어. 매번 지갑도 못 꺼내게 해서 제대로 사준 게 없단 말이야. 벌써 내가 먼저 꺼냈거든.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오빠, 그거 주민등록증이잖아. 어머, 이 사진 오빠 아닌 것 같아. 줘봐. 내가 아닌 것 같아?
오래전에 찍은 거라서 그렇게 보였나 보다. 지민아, 카드가 안 보이네. 그럼 네가 계산 좀 해줘라. 그래, 알았어.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제 지갑을 너무 못 열게 해서 자주 투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편함의 끝판왕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전 저희 집이 아닌 줄 알고 돌아나갈 뻔했답니다. 지민아, 놀랐냐?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좀 보러 왔다. 너희 부모님과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긴, 너희 회사랑 내 회사랑 협약 맺은 사이 아니냐. 전화해서 물었더니 바로 알려주더라. 아, 회사에서 알려드렸군요. 아니, 내가 와서 불편한 모양이네. 나 그냥 갈까? 아니에요. 이왕 오셨으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는데 예비 시부가 부모님과 사는 저희 집에 말씀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이 살갑게 대하니 좋은 분 같다며 남자친구와 빨리 결혼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지민아, 사돈 말씀 들어보니까 널 아주 예뻐하시는구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냐. 너 시집 가면 엄청 사랑받을 거야. 아빠 그만해요. 민망하다고요. 우린 벌써 너희 결혼 허락해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고 집안끼리도 잘 통하니 네 마음만 결정하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된다. 아빠, 저희 한 달 만났어요. 아직 남자친구에 대해 전부 다 모른다고요. 그러자 예비 시부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지민아, 뭘 얼마나 더 알아야 하냐. 내가 보기엔 천생연분이 따로 없더라. 너희들은 전생에도 아마 부부였을 거야. 내가 너희 둘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지민아,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요즘 아가씨들이 시집 가면 애 낳으면 1억 받고 그런다며. 난 더블로 줄 거다. 지민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라고. 이어서 예비 시모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2억이든 3억이든 많이 줘야지. 있는 집안이니 며느리한테 아주 많이 베풀 거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낳고 돈을 받는다뇨. 그런 여자 흔치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엄지를 축혀 세우며 대답하셨습니다. 역시 지민이는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아무튼 네가 내 작은 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새아가. 이제부터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지?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한참을 버텼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부모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뭐하러 미루냐고 하셨어요. 아빠, 사귄 지 한 달 됐다니까요. 그리고 엄마까지 왜 그래요? 내가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어? 엄마 친구 딸들은 죄다 시집 가서 애를 낳고 잘 산다. 나도 이제 뿌려놓은 축의금 좀 걷어보자. 병철이가 어디 빠지는 데가 있냐? 거의 완벽한 사람이니까 고민 깊이 하지 말고 얼른 결정해서 시집 가라. 엄마 아빠 완전 넘어가셨네. 아휴. 지민아, 자꾸 재려고 하지 마. 너 병철이 같은 남자가 또 나타날 것 같아. 냉정하게 말해서 너한테 과분한 남자 아니냐.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치는데 그냥 마음 열고 받아줘라. 이 엄마 아빠는 네가 병철이 같은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능력과 집안 재력을 보시고 고생할 일 없으니 꼭 그 집에 시집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겨우 한 달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건 무리고 오바인 것 같아서 사계절은 보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뒤 병철 씨가 결혼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지민아, 나 이제 더는 못 기다려. 너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결혼해줘. 오빠,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청개구리라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놈이라서. 지민아, 오빠 믿고 시집 와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평생 머슴이 되어 널 공주로 모시고 살게. 모르겠다. 그래, 좋아. 날 이만큼 사랑해주는 남자는 오빠뿐이니까 받을게. 우리 결혼하자.
대신 올해는 너무 이르고 내년 봄에. 내년 봄? 지금 여름인데 앞으로 7개월은 기다려야 하잖아. 오빠, 이 날 더울 때 면사포 씌워줄 생각이야? 비지땀 흘리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 그럼 가을에 하면 되잖아. 내년 봄까지 기다리다 목 빠지겠어. 생각해볼게. 아니,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 맞춰보자. 오빠, 아무튼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그래, 뭐 네가 결혼은 해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거절당하면 나 집에 가서 폭풍 오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푹 잘 자겠다. 하루도 적극적이지 않은 날이 없던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 결혼 반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름 휴가여서 남자친구와 둘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나 치면서 놀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조심 놀아야 했답니다. 꼬마야, 공이 여기까지 왔네. 자, 받아라. 우리 아빠다. 아빠! 아빠? 여자 꼬마아이가 제 남자친구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아서 돌아봤더니 그이가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수영을 하더군요. 다시 고개를 돌려 꼬마에게 말했어요. 잘못 본 모양이네. 꼬마야,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나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어요. 저기 파라솔 밑에 우리 엄마 있어요. 아, 그래? 대충 상황을 보니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꼬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 남자친구에게 아빠라고 부른 거라 판단했죠. 꼬마야, 이모랑 같이 공놀이 할까? 입는 거 던져봐. 이모 공 던지기 잘해요? 좋아요, 던져볼게요. 잘 받아요. 이야! 제가 꼬마와 공을 주고받으며 노는 동안 남자친구는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군요. 그래서 꼬마와 10분 넘게 놀았답니다. 이윽고 꼬마의 엄마가 모래사장을 걸어와서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에게 인사하더군요. 우리 애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이가 참 귀여워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계속 눈길이 가요. 우리 딸 누구 닮지 않았어요? 네? 누굴 닮았다고요? 그냥 농담 던져봤어요. 남자친구랑 놀러 오셨나봐요. 손가락에 그거 결혼 반지죠? 프로포즈까지 받으신 모양이네? 네, 맞아요. 내년 봄쯤에 결혼하려고요. 저기 멀리서 수영하는 남자분이죠? 꽤 잘생겼네. 우리 딸이랑 많이 닮았다. 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 남자친구랑 꼬마가 닮았다고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혹시 돌싱이세요? 저요? 아니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딸이랑 잘 놀아주는 걸 보고 결혼하셨던 분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실례를 하네요. 그럼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꼬마의 엄마는 이상한 말만 하더니 자기 딸을 데리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헤엄치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뭐해? 어서 물놀이 하자. 나 깊은데 못 간다고 했잖아. 근데 저 여자 좀 이상해. 꼭 알던 사람 같아. 나한테 이상한 질문만 퍼붓고 갔는데 꼭 나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저 꼬맹이 엄마? 자기야, 어딜 가나 또라이는 하나씩 있잖아. 무슨 소리를 할 건 잊어버려. 아까는 꼬마가 자기한테 아빠라고 했어. 뭐? 아우, 징그럽게 왜 저런데. 애 교육 어떻게 시킨 건지. 너무 그러지 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서 남자 어른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지민아, 넌 그런 건 어떻게 알아? 아직 애도 안 나와봤으면서. 그냥 주워 들었어. 안 되겠네. 우리 빨리 아이 가져야겠다. 지민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애부터 만들까? 오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순서대로 하고 싶거든. 알았다, 알았어. 한 번을 안 넘어오네. 오빠,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님이 손자를 꼭 낳으라고 하셨거든. 나 결혼하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 거야? 아들? 뭐 낳으면 좋겠지. 만약 딸만 낳으면 어떡해? 에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애를 둘셋 낳아보면 그중 하나는 아들이겠지. 지민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려고 하지 마. 아니, 아버님이 날 볼 때마다 아들을 꼭 낳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건 내가 중간에서 잘 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래도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행은 무사히 잘 다녀왔고 곧 남자친구가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 내년 봄에 결혼하겠다는 것도 빠른 결정이니 겨울 때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야, 지민아, 상견례만 먼저 빨리 하면 안 돼? 어차피 부모님들끼리 친해지셨잖아. 그래도 상견례는 다르지. 그리고 이번에 상견례 하면 보나마나 다들 빨리 치르라고 난리 날걸? 난 올해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지민이 엄청 비싸네. 아, 그래, 알았어. 늦가을에 상견례 하자. 그럼 되는 거지? 저는 최대한 늦추려고 했고 그이는 최대한 앞당기려고 해서 의견 충돌이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런데 싸움까지 번지지 않고 남자친구가 이해해줘서 화가 나진 않았답니다. 한편 남자친구에게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군요. 오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언제 한국에 들어와? 아마 내년 하반기 때쯤. 우리 둘 결혼식에는 못 올 거야. 형이 엄청 바쁘도록 사업이 잘 되거든. 그리고 조카들도 학교 다니느라 한국에 한번 오는 게 힘들지. 아, 그래? 얼굴 한번 못 봐서 아쉽네. 그리고 오빠 사무실 갔을 때 아주버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었잖아. 오빠랑 같이 사업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었나? 공동대표라서 박병철 대표라고 새긴 명패가 있던 거 아니야? 그럼 사업차 한국에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 명패? 그건 초창기에 형이랑 같이 했었거든. 지금은 나랑 분리돼서 다른 사업하고 있어. 내가 치우지 않아서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야. 아무튼 형이랑 형수는 사업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내년 하반기 때나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빨리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이의 가족 중 예비 아주머님 부부와 조카들은 앞으로 1년을 더 있어야 볼 수 있다고 했네요. 연애를 좀 더 하다가 금세 가을이 왔고 쌀쌀해졌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바로 상견례를 잡더군요. 전 이번엔 미루지 못하고 그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부모님이 결혼식을 가족들과 친척들만 모아서 올리자고 하셨고 저에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답니다. 찌민아, 결혼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가족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하자. 복잡한 건 딱 질색이거든. 그리고 우리 박씨 집안의 손자는 꼭 있어야 한다. 병철이가 차남이긴 해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우리 큰아들은 미국에서 딸만 낳고 살고 있거든. 예비 시아버지 말씀에 이어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다. 손자는 꼭 낳아야지. 찌민아, 넌 할 수 있을 거다. 나이도 젊고 애를 둘셋 낳는다 치면 그중 아들은 하나 낳을 거 아니니. 아버님, 어머님, 저 아들 못 낳으면 찬밥 신세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우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는다. 상견례 대화는 다 좋았는데 아들 낳으라는 강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애를 1년도 채우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었고 아들 낳으라는 말씀이 좀 복잡해서 결혼한 친구들에게 상담받으려고 여러 명의 유부녀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말해줬더니 다들 시부모님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야, 지민아, 우리 시어머님 내가 임신하고 몇 달 있다 딸이라고 일러줬는데도 만삭 때 혹시라도 성별이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물었어. 출산했을 때도 혹시 아들 아니냐고 물었다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어른들은 남자애를 더 원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맞아. 우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첫째로 딸을 낳았을 땐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둘째로 아들 낳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 이게 시댁이야. 다들 너 같은 고민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너도 애를 둘은 낳을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딸아들 하나씩 낳을 거라 생각하고 걱정은 내려둬. 애기 성별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딸 둘 낳으면 나 미움받는 건가? 우리 지민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우리도 다 겪은 일인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겁먹지 말어. 지민아,
아기가 생기면 건강하게 낳기만 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시부모가 뭐라 하든 한기로 흘릴 줄 알아야 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아, 어렵다 어려워. 다들 어떻게 결혼해서 사는 건지.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자기네 시부모님들도 아들을 더 선호한다고 했고 저 같은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잘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먼저 신혼집부터 구경 다녔어요. 뭐 요즘은 죄다 신축 아파트라서 구조나 인테리어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해줄 테니 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너무 큰 평수에 고급진 곳은 부담이 되어서 적당한 곳을 골라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혼수 구경을 다니며 실용적인 가구와 전자제품을 골랐답니다. 오빠, 이 소파 진짜 좋다. 앉으니까 잠이 오네. 그러게. 나도 너무 편해서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지민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천천히 다녀와.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혼자 소파에 앉아 멍을 때리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구점 직원이 아니라 구면인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또 뵈네요. 우리 딸이랑 바닷가에서 놀아줬을 때 고마워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신기하네요. 아, 그때 바닷가에서 공놀이 했던 꼬마랑 엄마시군요. 아, 우리 꼬맹이 더 예뻐졌네. 나 꼬맹이 아니고 아름이에요. 박아름. 아이고, 이모가 아름이 이름을 몰라서 꼬맹이라고 불렀네. 미안. 아름아, 여기 가구 보러 왔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제가 소파에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름이 어머님, 가구 사러 오셨나 봐요. 바다에서 보고 도시에서 다시 보니 엄청 반갑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름이도 지민 씨 보고 엄청 반가웠어요. 제 이름을 아셨어요? 아, 그때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랬나요? 아, 죄송해요. 그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난 일을 다 까먹으면서 지내네요. 결혼 준비 2번 했다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긴 나도 결혼 준비할 때 엄청 피곤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 전 남편이랑 결혼 준비할 때가 참 좋았는데. 전 남편이라면... 네, 저 이혼했어요. 아실 줄 알았는데. 눈치는 챘었죠. 아이,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지민 씨는 어지간하면 이혼하지 마세요.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농담이에요. 제가 결혼 준비하는 분한테 설마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아, 농담이요? 근데 예비 신랑은 어딜 갔어요? 바닷가에서도 제대로 못 봐서 오늘은 인사하고 싶었는데. 화장실이요? 금방 올 거니까 인사하세요. 아니에요. 저흰 볼일 다 봐서 가봐야 해요. 아름이가 키즈카페 가자고 난리여서. 아름아, 그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어서 키즈카페 가자.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우연히 뵈면 좋겠네요. 우연히 2번을 만난 여자와는 연락처를 교환하진 않았습니다. 알아봤자 연락할 일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으니까요. 모녀가 떠나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방금 나간 여자랑 꼬마 그때 그 바닷가에서 본 사람들이지? 알아봤어? 오빠 그때 수영하느라 잘 못 본 줄 알았는데. 내가 눈썰미가 좋잖아. 근데 여긴 왜 온 거래? 나도 모르지. 우연히 만난 거니까. 오빠, 쇼파는 이걸로 할까? 그래. 이걸로 하자. 다른 것도 구경하자. 저희는 혼수를 마주 구경했는데 그날 다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게 되었어요. 거의 다 준비가 되었고 청첩장도 나왔어요. 이 작게 결혼식을 올릴 거라 친척들 드릴 것만 뽑아서 얼마 안 됐답니다.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르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며느리로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와도 계속해서 협약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었죠. 5단 도시락을 싸서 예비시부의 회사 입구에서 호출을 눌렀더니 직원 하나가 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대표님의 새 며느리가 되실 분인가 보네요. 네? 새 며느리요? 아, 새로운 식구가 될 며느님이요. 줄여서 새 며느리요. 아, 네, 맞아요. 아버님께 예쁘게 좀 잘 봐달라고 뇌물 좀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인데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그럼요. 대표님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시겠어요. 대표님 사무실은 저기 끝에 있어요. 잘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비 시아버지의 개인 사무실 문을 노크하려다가 화장을 고쳐야 할 것 같아 화장실에 들르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담배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세면대에서 얼른 화장을 고치고 나가려는데 변기칸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여직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 새 며느리 왔더라. 완전 여우같이 생겼더라. 돈 많이 밝히게 생긴 기집애야. 저 여자도 알고 결혼하는 거겠지? 지 남편이 애 딸린 돌싱인 거 이번 결혼이 세 번째인 거 알려나? 모르겠냐? 아까 내가 새 며느님 모셨어요 하니까 왜 새 며느님이라고 부르냐고 인상 쓰더라. 왜 발작하겠어? 새 며느리로 불리기 싫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우, 돈이 그렇게 좋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애 딸린 이혼남, 그것도 시몬째인 남자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은데. 야, 원래 그런 부류의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따져. 돈 많으면 장땡이라 생각하고 시집 가는 거야. 5단 도시락 싸들고 와서 잘 보이려고 하던데. 실실거리면서 아부 떨 거라고 생각하니 오바이트 쏠린다. 야, 담배 맛이 왜 이렇게 독하냐? 그만 끄고 나가자.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며 칸막이가 열리자 두 여직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제 눈을 마주쳤답니다. 대표님, 며느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네, 두 분의 대화에 몰입하느라 발길이 안 떨어지네요. 저 애 딸린 돌싱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병철 씨가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애도 있어요? 병철 씨라뇨? 며느님이 결혼하는 분은 박병식 씨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 사업하고 있는 병식 씨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전 병철 씨랑 결혼해요. 대표님 둘째 아들 병철 씨는 미국에서 안 온 지 4년이 넘었어요. 네? 미국에 있는 건 병철 씨의 형 병식 씨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님이 결혼하는 분은 대표님의 장남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청첩장도 못 받았네. 뭐라고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 장남인 박병식 씨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청첩장 보여줄게요. 화장실에서 바로 청첩장을 하나 꺼내 보여줬더니 여직원들은 꺽 하고 놀라더군요. 뭐야, 사진은 병식 씨인데 왜 이름은 병철 씨로 나온 거지? 이봐요, 박병식 씨는 제 아주버님이에요. 미국에 처자식이 있고요. 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게 틀렸으면 말 좀 해주세요. 아우, 이를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아, 우리 대표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러는 거야? 제 남편... 아니, 그러니까 청첩장 사진의 남자 박병식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요... 아유, 모르겠다. 저희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박병식 사장님은 결혼을 2번 하고 이혼도 2번 했어요. 딸이 하나 있고요. 나이는 42이고 또 뭐가 있지? 잠깐, 42이요? 35이 아니고요? 그건 미국에 있는 병철 씨고요. 며느님은 차남이 아니라 장남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전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이봐요, 며느님 괜찮아요? 정신 차려보세요. 내가 사기를 당한 거네요. 난 박병철이랑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러게요. 왜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표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되죠. 아무튼 정보 고맙습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예비시부의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어라, 우리 며느리가 여기 웬일이냐? 아버님 뵈러 왔죠. 도시락 싸서 왔어요. 찜이나,
너 직원들이랑 대화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 왜요? 제가 직원들이랑 말 섞으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무튼 잘 왔다.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의 이름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따 병식 씨 만나서 혼수 보러 가려고요. 그래, 병식이랑 알아서 맞춰라. 네, 병식 씨랑 갈게요. 미국에 있는 아주버님 박병식 씨랑요. 그제야 알아차린 예비 시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요즘 아들 이름을 헷갈려서. 나이 들다 보니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구나. 머리가 잘 안 굴러가면 제가 정신이 번뜩 나게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5단 도시락을 휘둘러 예비 시부의 뺨을 갈겼습니다. 옆으로 넘어진 시부의 면상에 다시 도시락을 내려쳤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이 깨지면서 음식물이 시부 얼굴에 널브러졌답니다. 도대체 난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35살 박병철은 미국에 있다는데. 세아가 너 다 알아버렸냐? 정말 다 들은 거야? 누구야? 너한테 그걸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 애딸린 이혼남, 그것도 2번이나 이혼한 그 자식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나이랑 이름까지 속여서 나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제대로 걸려버렸네. 그래, 사실은 내 장남이자 병식이가 너랑 결혼할 녀석이다. 딸만 하나 낳고 이혼을 2번이나 했지. 우리는 손자를 낳고 싶었고 병식이가 마음 접고 똑바로 살길 바래서 일단 총각 행세를 해서 장가를 보내고 싶었다. 둘째 병철이가 비혼주의를 선언해서 그놈의 신분을 이용해서 일단 결혼시키고 애를 낳으면 혼인신고랑 출생신고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생각이었다. 참 간도 크시네요. 애가 있는 이혼남인 걸 숨기려고 차남의 신분을 이용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사기인 건 아시죠? 세아가, 병식이가 총각이라고 속이고 1살이라도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낮추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지 동생 신분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그래서 나도 그놈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결혼까지 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사기 쳐먹는 주제 아주 당당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똑같은 이혼녀를 만나게 하든 이혼을 상관하지 않는 여자를 소개해주면 될 것을 왜 날 속여서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어요?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하면 아가씨들이 다들 거절해서 이혼녀만 만나야 했다. 근데 병식이가 이혼녀는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세아가. 누가 당신 세아가야? 미친 사기꾼. 결혼식을 작게 올리자는 이유도 알겠고 아들을 낳으려는 이유도 알겠네. 당신의 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나한테 그걸 기대한 거지? 지민아, 미안하다.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다. 일단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너도 정부 치고 계속 잘 살 거라 판단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신들이 나와 우리 부모님을 농락했고 사기를 쳤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깨진 도시락을 다시 예비 시부의 면상에 날려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응징해주고 나서 망신을 주려고 예비 시부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에서 질질 끌고 나와 직원들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기꾼아, 애 딸린 이혼남을 총각으로 둔갑시켜서 나한테 갖다 붙이냐? 당신 직원들한테도 확실히 보여줄게. 여기 이 사기꾼 밑에서 일 계속하고 싶습니까? 이런 오너 밑에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다른 회사 알아보세요. 직원들은 떡 소리를 내며 놀라더니 서서 구경하더군요. 경고의 말을 다 전했으니 예비 시부의 몸을 발로 밟아주고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부랴부랴 3단 도시락을 구매해서 들어갔답니다. 우리 자기가 놔주려고 도시락 싸온 거야? 이거 감동인데? 감동이지? 그럼 잠깐 눈 좀 감아봐. 줄 게 있으니까. 와, 이벤트가 장난 아닌데? 뭔지 궁금하네. 알겠어. 자, 눈 감았다. 그이가 눈을 감자 저는 3단 도시락으로 그놈의 머리통에 플라스틱 도시락을 박살내줬습니다. 아이, 지민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병식아, 그동안 나 속여먹어서 재밌었지? 그 대가를 돌려받으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가만히 쳐맞아라. 빙빙 돌리며 도시락통으로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날려줬습니다. 퍽퍽 소리가 나면서 음식물이 터져나와 그이의 얼굴에 시뻘건 김치국물이 흘렀답니다. 자기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돌싱인 거 걸리면 결혼하지 못할까봐 거짓말했어. 난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사랑해서 거짓말했어. 이거 아주 그지 같은 놈이네.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애딸린 놈이 지 동생 이름 팔아서 날 꼬셔? 네 동생 주민등록증까지 들고 다니면서 나이까지 속이니까 재밌었냐? 40대 늙은이 애딸린 이혼남 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처맞고 임플란트 할 준비해라. 거짓말 술술한 그 이빨 모조리 털어버리겠어. 자기야, 한 번만 봐줘. 나 자기랑 결혼해서 애기 나오면 사실 말하려고 했어. 내가 이혼남에 애도 있고 나이도 많으니까 동생 신분에 서서라도 자기를 만나고 싶었어. 이 개같은 사기꾼! 내가 애기 나오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다는 거지? 네 애비랑 똑같은 놈이구나. 그래, 그렇게 끝까지 나쁜 놈인 걸 일러줘야 때릴 맛이 나지. 너 이빨 털리고 그 혓바닥 뽑아서 줄넘기 해주겠어. 사정없이 남자친구의 면상을 후려갈겼고 박병식 그놈의 명패를 잡고 등짝 스매싱을 날려줬답니다. 흠심패주고 나서 역시나 직원들 보라고 대표 사무실에서 질질 끌고 나왔어요. 저를 속인 사기꾼 밑에서 일하고 싶냐고 큰소리 떵떵 치고 나서 발로 그 이를 질끈 밟아주고 침을 뱉고 나왔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더니 충격에 쓰러지셨어요. 저에게 결혼을 보채서 너무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까지 하셨죠. 미안하다, 시민아. 엄마 아빠가 바보처럼 속았다. 더 알아보고 허락했어야 했는데.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 거잖아요. 내 잘못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저한테 결혼 보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래, 당연하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듯이 아주 제대로 알아보거라. 그럼 박 씨네 식구들은 어떻게 할 셈이야?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그것들한테 제대로 복수해줘야죠. 저는 형사 민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신분과 결혼 사기, 저를 기만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예훼손과 위증죄 등등 많은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까지 가지 않아서 형사 고소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법이 참 지랄 맞아서 위자료만 받고 말았네요. 물론 잘난 변호사가 왕창 뜯어내줘서 금융치료를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예비시부와 남자친구의 회사의 직원들은 사기꾼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거의 다 퇴사를 해서 운영이 순탄치 않았답니다. 제가 쏘아올린 응징이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망해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에 도저히 얼굴 들고 출근하기가 어려워 직장을 옮겨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제가 면접 본 회사의 대표가 아는 분이었어요. 헉? 아름이 어머님? 지민 씨 오랜만이네요. 이력서 들어온 거 보고 반가워서 불렀어요. 아, 회사 대표님이었군요. 지민 씨,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개인 사정으로 못했어요. 박병식 그놈의 실체 알고 파토난 건가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아름이 어머님 누구세요? 그러자 여자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놈 전처예요. 바닷가에서 우연히 봤을 때 그 자식이 나랑 아름이 못 본 척하고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대충 눈치챘죠. 이놈이 애가 있는 이혼남인 걸 숨기고 여자를 만나는구나 하고요. 가구점에서도 그 인간이 우리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튄 거예요. 박병식의 전처라고요? 저 그놈이 박병철이라고 그놈의 동생 이름으로 속이고 날 만났어요. 나이가 42이 아니라 35인 줄 알고 만났다고요. 상상 이상으로 기가 막힌 놈이네요. 그 자식 여성 편력이 심해서 아름이 낳고 바로 이혼했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 여자랑 놀아놨을 겁니다. 아무튼 결혼 안 한 걸 축하드려요.
근데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인간에 대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야 지민 씨를 속이고 만나는 거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증거도 없이 제가 먼저 설레발치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닌가요? 매달 양육비를 받는 중이니 입을 다물었죠. 아무튼 난 그 인간이랑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자기 딸을 못 본 척한 건 너무 괘씸하네요. 상관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나와줘서 우리 애가 아빠를 아예 찾지 않아서 편하거든요. 헐, 진짜 인생이 웃기네요. 아름이 어머님, 저 나가볼게요. 여기서 면접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려고요? 그래요. 불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부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길 바랍니다. 저는 또다시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바닷가에서 그 여자가 자기 전남편이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더 일찍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름이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엮이면 피곤할 것 같아 그 여자의 회사에서 면접 보다 말고 벗어났습니다. 한동안 화를 꾹꾹 눌러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남자친구였던 박병식 그놈이 사업장 문을 닫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예비 시부의 회사 역시 적자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걸 제 두 귀로 들었네요. 사람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는 소식이 궁금하지 않아 박씨 집안 식구들 이야기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사회생활도 취미생활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지민씨 처음 봬요. 정말 예쁘십니다. 그쪽도 멋있으세요. 듣던 대로 좋은 분 같네요. 저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주민등록증이랑 등본, 호적등본 좀 떼어오세요. 가족사진도 한 장 가져와 주시고요. 네? 그것들 전부 다 어디에 쓰려고요? 아, 그냥 사기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큰 걸 요구했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없던 걸로 하시죠. 아닙니다. 다 가져올게요. 등본, 호적등본, 가족사진, 신분증 다 가져올게요. 저 사기꾼 아니라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전 그렇게 처음부터 돌다리를 두들겨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속은 거 하나 없이 잘 만났고 지금은 결혼한 새댁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기 결혼을 당하기 직전의 에피소드와 복수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대개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고 현실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를 동반하니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첫사랑과 재회 후 사귀다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과거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퇴색된 것 같다면서요. 저 역시 그 말을 몸소 실감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애 편지조차 써본 적 없는 40대 아저씨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썰밤 사연에 나오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제 어린 시절도 제법 파란만장했는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여동생 셋이서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엄마는 저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일부터 식당 설거지, 봉제 공장 미싱 돌리는 일까지 늘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죠. 하지만 엄마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주변에 온통 등골 빼먹는 식구들 뿐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는 도박에 미쳐서 틈만 나면 엄마에게 손을 벌리셨고요. 친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끊임없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고모들이 나몰라라해서 엄마가 책임지셔야 했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동생을 돌보는 것뿐이었어요. 그 시절 제 유일한 꿈은 빨리 어른이 돼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엄마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달리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없었는데요. 중학생이 됐을 무렵 같은 반 남자애들은 하나둘 성에 눈을 뜨고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전 달랐어요. 친구들이 속된 말로 고자냐, 동성연애자냐 하고 놀릴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게 열병처럼 뜨겁고도 아픈 첫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당시 저희 가족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제일 월세가 싼 반지 하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2층엔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에겐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걔중 큰딸이 저와 동갑내기에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와 친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애는 주인집 딸인데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사원이라 집에 돈도 많았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모두가 그 애와 친해지고 싶어 했죠.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던 저와는 정반대였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애가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불편했어요. 사는 집이 같다 보니 등굣길에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요.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 애는 제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곤 했어요. 윤철아 안녕? 너도 지금 학교 가는 거야? 응. 오늘 수학 시험 보는 날인데 공부 많이 했어? 난 어제 벼락치기 하려고 했는데 TV 보다가 깜빡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래? 저기 미안한데 나 문방구 들렸다 가려고 하거든. 먼저 가. 보통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님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곤 했어요. 눈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언젠가부터 그 애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등굣길에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으로 걸음을 늦추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렸죠. 제가 원했던 결과니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더 울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애도 후보로 출마했죠. 고민하다 그의 이름을 적었어요. 쌀쌀맞게 굴었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 애라면 분명 반장 역할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투표 결과 그 애는 단 4표 차이로 반장이 됐는데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지간히 기뻤나 보죠. 며칠 뒤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반 전체에 햄버거를 돌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평소와 달리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한 아주머니가 담임 선생님과 우아하게 인사를 나눴고요. 담임 선생님은 저희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자 얘들아, 수진이 어머님이 수진이 반장 됐다고 특별히 햄버거 주문해 주셨어. 모두 감사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머님. 잘 먹을게요. 곳곳에서 우렁찬 인사소리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주인집 아주머니가 말했죠. 다들 우리 수진이 반장으로 뽑아줘서 고맙다. 햄버거 맛있게 먹고 수진이랑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주렴. 그 순간 환하게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 위로 초라한 저희 엄마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저희 학교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운동회 날에도 학부모 참관 수업 날에도 일 때문에 바빠서 올 수 없었죠.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와달라고 투정을 부린 적도 결코 없었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날따라 학교에 한 번도 와준 적 없는 엄마한테 화가 나더군요. 햄버거를 사온 주인집 아주머니도 그 옆에서 쑥스럽게 웃고 있는 수진이도 괜시리 미웠고요.
특별한 날에나 가끔 먹던 햄버거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맘 같아선 그냥 버리고 싶었는데요. 저만큼이나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여동생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안 먹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하교할 때 슬그머니 챙겼죠. 혹시라도 애들이 볼까봐 책가방 안에 꽁꽁 숨겨놨어요. 왠지 모르게 창피해서 집에 갖고 가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교실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청소하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 제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중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그대로 저까지 같이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무릎이 쓸려 얼마나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 소리에 놀란 반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청소 감독을 하던 그 애도 그중 하나였죠. 미안, 박윤철, 괜찮아? 괜찮아 보이냐? 저도 모르게 까칠하게 대답하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플싸, 가방 안에 있던 햄버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뭐예요?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건 물론이고요. 제 몸에 눌렸는지 엉망으로 찌부러진 상태였죠. 그 순간 그 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저기 윤철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애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저는 도망치듯 가방만 챙겨 교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달박음질 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엄마 오늘도 늦는데 이따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자. 그래, 오빠가 끓여줄게. 숙제는 다 했어? 아니, 이제 하려고. 동생이 숙제하는 동안 저도 옆에서 평소처럼 책을 펼쳐 들었는데요.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그때 동생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빠 다리에서 피 나는데? 언제 다친 거야? 동생의 말에 다리를 보니 웬걸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까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혀난 상처 같았죠.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 근데 우리 집엔 약도 없잖아. 내가 약국 가서 사올까? 됐어. 이 정도는 침 바르면 금방 나. 없는 살림에 그깟 생채기로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괜찮다고 하고 대충 피만 닦아냈는데요.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윤철아, 집에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설마하고 나가보니 그 애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애가 쭈뼛대며 제게 봉지를 내밀었어요. 저기 이거 너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먹어. 열어보니 그 안엔 햄버거 3개와 감자튀김 3개 그리고 콜라가 들어있었어요. 얘가 날 불쌍하게 보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했죠. 이걸 왜 날 주는데? 아까 내가 교실에서 햄버거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래? 어차피 버리려고 한 거였어. 나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뾰족한 말투로 위약을 떨자 그 애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미안해. 난 그냥 버리려고 한 건지 몰랐어. 그 말의 끝으로 그 애는 황급히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채 떼기도 전에 다시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아, 맞다. 이거 아까 보니까 너 다친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 애가 내민 건 반창고와 연고였어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동시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다리의 상처가 욱신거리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윤철아, 왜 그래? 많이 아파? 다리 많이 다쳤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못난 열등감 때문에 그 애한테 못되게 굴었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죠. 미안해. 하고 싶은 말은 한가득인데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그 애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보다 얼른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자. 상처가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 그때 집안에서 동생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빠 왜 안 들어와? 누군데?
갑작스러운 동생의 등장에 저는 행여나 울고 있던 걸 들킬까봐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그 애가 재빨리 동생의 주의를 돌려줬죠. 안녕 윤정아, 나 누군지 알지? 주인집 아줌마네 언니다. 응, 김수진이라고 해. 너희 오빠 같은 반 친구기도 하고. 너 햄버거 좋아하니? 내가 좀 가져왔는데. 와, 진짜요? 나 햄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날 저녁 저희 남매는 그 애와 함께 햄버거를 나눠 먹었어요. 여동생은 신이 나서 연신 그 애에게 말을 걸었고 그 애도 즐거워 보였죠. 그 뒤로 저는 부쩍 그 애와 친해졌어요. 학교에선 여전히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방과 후엔 저희 집에서 같이 숙제도 하고요. 엄마가 늦게 오는 날엔 같이 저녁도 먹곤 했죠. 그 애는 말 그대로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따뜻하고 환하고 눈부셨죠. 그런 그 애를 제가 좋아하게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차마 고백할 용기 같은 건 없었어요. 여전히 그 애와 제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 애가 부쩍 저와 친해지면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곱지 않은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커져가는 감정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 애와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애와 저는 평소처럼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녁을 먹고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애도 저도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한동안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 들렸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고요하다 싶어 고개를 드니 그 애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깨달았어요. 그 애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애한테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요. 다시 그 애가 제 쪽으로 시선을 던졌죠.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애가 살그머니 눈을 감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애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너희들 대체 뭐라는 거야? 당장 안 떨어져?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당황한 저희는 후다닥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이미 아주머니가 모든 걸 다 목격한 후였죠. 순식간에 주인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윤철이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둘이 만나서 얌전히 공부만 하는 줄 알고 그냥 둔 거였는데 어딜 감히 언감생심 내 딸을 넘봐? 엄마 그게 아니라 시끄러! 넌 조용히 해 이거사! 아주머니는 그 일을 거칠게 끌고 문 밖으로 내보냈고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수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니? 그리고 오늘 일 너희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만약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아니 적어도 평범하기라도 했다면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를 질색했을까? 만나지도 못하게 했을까? 싶었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그 일로 엄마가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나 사과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단단히 주의 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 딸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요. 알아들어?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은데 윤철 엄마가 하도 갈 곳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아유 알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엄마는 제게 그 문제에 대해 이런 반고의 말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했죠. 이후 저는 그 애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학년이 바뀌면서 반도 달라져서 말을 걸 기회도 없어졌죠. 반면 그 애의 동생들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때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거지들 주제 어디 우리 언니를 넘봐? 맞아. 더러운 반지하에 사는 주제 얼른 이사 나가버려.
그의 동생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마음에 생채기를 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동생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 늦게 들어갔죠. 가끔 그 애가 말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뛰쳐나가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네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 혹시라도 이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거든요. 더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만의 음식점을 열겠다는 목표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외할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그쯤엔 엄마도 외할아버지 도박빚을 갚는데 지쳐 더는 돈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외할아버지는 포기하긴커녕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 망할기 집에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혜비를 모른 척해? 아버지,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이 떠나고 저 혼자 애들 건사하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쩜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돈도 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드린 돈이 못해도 몇백은 될 텐데 그만 돌아가세요. 저 더는 아버지한테 돈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애원에도 외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안 곳곳을 마구잡이로 뒤지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돈 어딨어? 너 식당 차린다고 조금씩 돈 모아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돈이면 이번엔 진짜로 크게 딸 수 있어. 팔자 확 필 수 있다고! 외할아버지의 눈은 어느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도박에 미친 눈이었죠.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는데요. 힘에서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요. 그 사이 외할아버지는 옷장 안에 깊숙이 숨겨둔 돈뭉치를 찾아냈고요. 희번덕거리며 그 돈을 낚아챘어요. 여기다 숨겨놨구나. 이건 내가 좀 빌려가마. 이번 주 안에 2배, 아니 10배로 불려줄 테니 딱 기다려. 안 돼요, 아버지. 그 돈은 안 된다고요. 엄마가 밖으로 나가려는 외할아버지를 막아섰어요. 비켜! 안 비켜! 절대 못 비켜요. 그 돈 주세요. 제 돈이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게 어디에 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일순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앞으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밀어버렸죠.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요! 아니 이놈이... 할아버지 나가요. 왜 우리 엄마 돈에 손대요? 부모라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돈만 가져가냐고요! 가요. 가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쯤에 저는 제법 키도 덩치도 커진 상태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고요. 그러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전 이때다 싶어 외할아버지 손에 있던 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재빨리 외할아버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죠. 인석이 문 안 열어! 내 돈 내놔! 내놓으라고! 외할아버지는 한동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떨었어요. 그러다 이웃집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버렸죠. 이후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와 동생에게 말했죠. 얘들아, 당장 짐 싸. 우리 서울 가자.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야, 엄마. 갑자기 서울을 왜 가? 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네 외할아버지랑 고모들 등살에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서울로 도망가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저와 동생을 재촉해 짐을 싸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얼른 집 밖으로 나왔죠. 휘영청 밝은 달 아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였어요. 문득 위를 올려다봤더니 그 애가 창문에서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그게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허무하게 끝이 났죠. 서울 생활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툭하면 돈 달라 손 벌리는 외할아버지도
저를 못살게 구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 애의 동생들도 없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온갖 막일을 도맡아 하던 엄마는 목돈을 조금씩 더 불려나갔고요. 마침내 상경한 지 2년 만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죠. 그때부터 저희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네요.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요. 고3 때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어요. 날고 긴다하는 천재들만 모인 곳이라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무사히 졸업해 의사 가운을 입게 됐죠.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로는 연애도 몇 번 했어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해서 못다 이룬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찾아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끔 홀로 있을 때면 문득 떠오르곤 했죠. 수진인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왜 누구나 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미련쯤은 갖고 있잖아요. 저도 딱 그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추억 속에 박제돼 있던 그 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말이죠. 나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외래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어머, 너 혹시 윤철이 아니니? 돌아보니 놀랍게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아주머니의 강팍한 얼굴과 눈썹 위에 난 점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죠. 맞네, 너 윤철이 맞구나. 그 우리 집 지하에 새들어 살던 아줌마 기억 안 나니? 솔직히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알아본 마당에 무시할 수도 없어 억지로 입을 열었죠. 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너 의사 됐니? 공부 잘했던 건 기억나는데 설마 의사가 됐을 줄이야. 심지어 여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잖니. 호들갑을 떠는 아주머니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웃기만 했는데요.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고? 예, 잘 지내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의사라니 너무 자랑스러워하겠다. 예, 뭐... 아니, 내가 급성 담낭형 때문에 이 병원에서 수술 받았거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는데 우리 자주 보자, 알았지? 제가 일이 바빠서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제 무뚝뚝한 태도에 아주머니가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아줌마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윤철이, 넌 참 착한 아이였는데 아줌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세게 나갔던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과거 얘기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문득 그의 생각도 나더군요. 그 수진인 잘 있나요? 나름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아주머니가 흠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게 실은 우리 수진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 수진이 잘 있지. 잘 있고 말고 아직도 가끔 네 얘기하고 그래. 수진이가요? 솔직히 반가웠어요. 그 애도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뿐 아주머니를 통해 굳이 그 애의 연락처를 묻는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당시 전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과거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불쑥불쑥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가 회진을 돌 때마다 복도 밖에 서 있는가 하면요.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서 수시로 배회하며 저와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김에 들렸다는 식이었죠. 아유, 근데 의사 일이 확실히 힘들긴 하겠다. 거의 쉬질 못하네. 이거 내가 요 밑에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좀 먹으면서 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사양 말고 파더. 우리가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 집 살던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음료수나 주전부리를 내밀며 살갑게 말을 붙이는 아주머니가 너무 낯설었어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오랜만에 만나 정말 반가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의사가 된 걸 알고 알랑방귀 끼고 싶어 그러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더군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아주머니의 빠른 퇴원을 바란다는 거였죠. 다행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주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진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아주머니가 절 부르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함께였죠. 윤철아, 이대로 못 보고 가나 했네. 나 오늘 퇴원하는 날인데 네가 아침부터 안 보여서 계속 찾았어. 아, 네. 퇴원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아, 그보다 우리 수진이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 안 할 거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뒤늦게 그 여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10몇 년의 세월 동안 그 애는 많이 성숙해졌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절 보며 수줍게 웃는 미소가 과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먼저 입을 연 건 그 애였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넌? 뭐 나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서 많이 어색하네. 어색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아주머니만이 저희 둘의 만남에 한껏 상기돼 있었죠. 아유, 참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린 수진이 30줄이 되도록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속 많이 썩였는데 이제 보니 윤철이 너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아이 참 엄마,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 왜? 너 그동안 윤철이 그리워하면서 남자랑 연애 한번 안 해본 거 맞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모녀의 투닥거림 앞에서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애가 저를 잊지 못했었다는 그 말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 제 표정을 살피던 그 애가 다시 제게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둘이 얘기 좀 할까? 쌓인 얘기가 많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애가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요. 냉큼 그러자고 하기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 나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질투심이 심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네.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자. 잠깐만, 그럼 전화번호라도 교환하자.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우리가 뭐 사귄 것도 아니고 같은 반 친구였을 뿐이잖아. 이 정도는 여자친구도 이해해주지 않겠어? 망설이다 그 애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종종 문자로 안부 정도만 물으며 지냈는데요. 반년 뒤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요. 그걸 안 그 애가 위로주를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뭐 어찌저찌 하다 사귀게 됐죠. 첫사랑과 운명처럼 제외에 사귄다는 건 사실 모든 남자들의 꿈이잖아요. 제가 그 꿈을 이뤘다니 믿어지지 않았네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예전의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만날 때마다 10몇 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에게도 여러 큰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바다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랑 동생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 우리 식구들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가세도 급격히 기울여서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도망치듯 서울 올라온 거야. 지금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고 나는 미용실에서 일해. 남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많이 실망스럽지? 머뭇거리며 과거를 털어놓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지켜주고 싶던 것처럼 이젠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실망스럽긴 뭐가 실망스러워. 우리 수진이 그동안 씩씩하게 잘 살아왔구만. 윤철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사실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내가 장녀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엄마랑 동생을 건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동생은 아직도 취업 못했지. 엄마는 최근에 담낭염으로 입원까지 했었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 그랬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힘들 땐 나한테 기대면 되잖아.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조금씩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됐고요. 그건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양가 부모님도 다행히 호의적이었어요. 엄마는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잠깐 망설이긴 했지만 수진이를 믿고 허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주인집 식구들 중에서 수진이만 유일하게 우리한테 잘했잖니. 수진이 엄마 그 여자야 말할 것도 없고 바깥 양반이랑 수진이 동생들도 날 보고 아는 체도 안 했었지. 근데 수진이 걔만 꼬박꼬박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먹을 거 생기면 나눠주고 참 착한 아이였어. 너희들이 결혼하면 아마 잘 살 거야. 맞아 오빠. 나 어릴 때도 수진 언니랑 오빠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완전 영화 한 편 뚝딱 아니야? 호들갑을 떠는 여동생 앞에서 좀 쑥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참 좋더군요. 주인집 아주머니, 아니 예비 장모님과 예비 처남 역시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여자친구가 대부분 다 도맡아 했는데요. 워낙 똑부러진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척척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윤철아, 아니 박서방,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니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혹스럽긴 했는데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게 실은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는 건 영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최근에 친구랑 그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 뭐 중국에서 이런저런 물건 떼다 파는 건데 이게 자리만 잡으면 꽤나 수입이 짭짤한가 봐. 아, 네. 그런데요? 예비 처남이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예비 장모님이 무슨 부탁을 할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짐짓 모른 척 물어보니 예비 장모님이 한층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나나 수진이나 뭐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서울 올라온 뒤로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나마 있던 돈도 얼마 전 내 치료비로 다 썼고. 그래서 말인데 박서방 자네가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딱 5억만 보태주게. 네? 5억이요? 생각보다 더 큰 액수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제대로 된 사업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자네 의사잖나. 솔직히 그 정도는 껌값 아닌가? 껌값이라뇨. 세상에 5억짜리 껌이 어딨습니까?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죠. 신혼집도 매매로 들어가는데 집이야 뭐 전세나 월세로도 가능하잖나.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집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오죽하면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겠어? 우리 아들 수혁이 이제야 마음 잡고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데 애미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네. 그리고 이 사업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대박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사업이야. 수혁이 사업만 잘 되면 그 5억 내가 2배, 3배로 갚아줌세. 제 난처한 기색에도 장모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신혼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는 건 수진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한텐 내가 얘기하면 되지.
자네는 걱정 말고 돈이나 준비해주게. 설사 집을 안 산다고 해도 5억까지는 안 돼요. 대출 끼고 사려던 거라. 대출 받으면 되지. 자네 의사라서 대출이나 마통도 엄청 잘 나올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처남의 사업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장모님이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도 크게 내색 않고 자리를 파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고요. 병원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죠.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그 앞 상가 쪽 가판대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어릴 때 맛있게 먹던 게 생각나서 한 봉지 사서 안으로 들어갔죠.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여자친구가 바로 보이더군요. 수진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금방 왔어. 손에 그건 뭐야? 군고구마. 요 앞에서 팔더라. 같이 먹으려고.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어. 나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 뜻밖의 대답에 얼이 빠졌어요. 너 옛날엔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밥 대신 고구마만 먹고 살아도 좋다고 했으면서. 내가 그랬었지 참. 근데 어릴 때 얘기잖아. 지금은 입맛이 바뀌어서 구황작물은 다 별로야. 자기 혼자 맛있게 먹어. 그보다 오늘 왜 보자고 한 거야? 그게 있지. 저는 여자친구에게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여자친구는 전혀 몰랐던 일인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무슨 김수혁 그 자식 사업자금을 자기한테 보태달래? 그것 때문에 우리 신혼집을 전월세로 살라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수진이 넌 반대인 거야? 당연하지. 수진이 그 자식 대학도 못 나온 게 무슨 재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어. 여자친구는 그 뒤로도 한참 씩씩대며 처남 욕을 했어요. 알고 보니 예전부터 장모님의 아들, 딸 차별로 속상한 일이 많았던 눈치더군요. 안 되겠다. 자기, 나 잠깐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결국 여자친구는 장모님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커피나 더 주문해 둘까 고민하는데 누군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너 혹시 땡땡중학교 박윤철? 고개를 드니 제 또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낯익더군요. 맞는데 혹시 원민재? 그래, 이 자식아, 이게 얼마만이냐? 맞아요.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였어요. 불알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회하니 너무 반갑더군요.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화제가 다른 동창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로 옮겨간 순간 친구의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맞다. 윤철이, 너 수진이 소식 들었냐? 수진이? 쑥스럽지만 지금 제 여자친구라는 말을 하려는데 그보다 동창이 더 빨랐어요. 수진이 걔 사고로 몇 년 전에 죽었잖아. 일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입력이 잘 안 됐어요. 뭐? 누가 죽었다고? 김수진 말이야. 왜 우리 반 반장. 너 새들어 살던 주인집 큰딸인데 기억 안 나? 아니, 기억은 나는데 수진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바다 낚시 갔다가 걔 아빠랑 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 에휴, 참 안타깝지. 엄청 착한 애였는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죽은 건 수진이가 아니라 그 동생이라고. 야, 착각은 무슨 착각? 내가 직접 장례식까지 갔다 왔는데. 친구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이 빠져 있는 사이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같이 온 일행이 찾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난 이만 가봐야겠다. 여기 내 명함 줄 테니까 네 연락처 남겨놔. 나중에 같이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 술이나 한잔하자. 친구가 떠난 뒤에도 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죽었다니. 그럼 도대체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는 누구인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잠시 후 여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비 장모님과 통화가 잘 안 풀렸는지 여전히 표정에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내가 엄마한테 절대 못 준다고 얘기했어. 누굴 호구 잡으려고.
자기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엄마한테 돈 보내주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엄마랑 지금 이 문제로 대판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글쎄, 나 내일도 당직이라. 아니다. 좋아, 같이 있자. 평소 같으면 여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텐데요.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로비로 내려가 방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입실에 여자친구가 씻는 사이 저는 여자친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지갑을 열어보니 다행히 신분증이 있었는데요. 그 신분증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김수진이라는 이름 대신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2살이 더 어렸죠. 맞아요. 죽은 제 첫사랑 대신 그 동생이 지금껏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이 기막힌 사기극엔 나와도 예비 장모 또한 엮여 있었겠죠. 애초에 제게 동생을 큰딸이라고 속인 건 그 여자였으니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신 김에 저는 여자친구의, 아니 김수정의 핸드폰까지 뒤져봤어요. 뭔가 저를 더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정은 저 몰래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랑 사귀기 훨씬 전부터 만나던 남자인 것 같더군요. 그 자식 의사라고 자기 홀딱 넘어간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데. 걘 그냥 돈 대주는 호구지. 이제 우린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어. 그 호구 월천은 기본으로 벌던데 이제 자기나 나나 평생 일 안 해도 된다고. 나 결혼하면 바로 미용실 그만둘 거거든? 자기도 조금만 더 고생해. 자기네 집 빚은 걔가 갚아준대? 아직 얘기 안 했어. 식 올리고 나서 말하려고. 김수정은 저를 호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 바빴어요. 저를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다는 증거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집안 빚까지 제게 떠넘기려고 했죠. 분노와 배신감으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핸드폰 속 증거자료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김수정은 씻고 나오자마자 제게 달라붙더군요.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기가 나 좀 꽉 안아주라. 애살스럽게 웃는 그 모습에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저도 모르게 김수정을 밀어내고 말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나 지금 병원에서 응급콜 들어와서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그럼 난 어떡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 장모님하고 화해해야지. 김수정은 자기 혼자라도 호텔에서 묵겠다고 버텼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5성급 호텔방을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나온 다음 저는 바로 병원으로 도망쳤죠. 이후 저는 고향 친구들을 수소문해 김수정과 예비장모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기가 막혔죠. 이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양반은 못 된다고 예비장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도 만나자고 통사정하길래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얼굴을 보자마자 또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자네, 내가 수진이한텐 따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수진이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걔가 며칠 전에 나한테 얼마나 난리를 쳤는 줄 알아?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랬습니까가 아니지. 수진이랑 수혁이 둘이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됐고,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책임을 져줘야겠네. 신혼집은 신혼집대로 매매하고 우리 수혁이 사업자금도 도와줘. 자네가 명색이 의사인데 은행 여기저기에 빚 내면 그깟 10억 못 마련하겠어? 예비장모의 뻔뻔한 요구에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왜 작은 딸을 죽은 큰딸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제게 접근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답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돈 때문이었죠. 왜 자꾸 웃기만 해? 마련해 줄 거지? 예비장모의 최근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장모님. 뭐 신혼집이야 그렇다 쳐도
처남 사업 자금을 제가 왜 줍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망할 사업 같더만. 자네가 수진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박날 사업이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글쎄 싫다니까요. 계속된 제 거절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윗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바로 싫다 소리가 나와? 적어도 고민하는 척은 해야지. 고민하는 척이라면 요 며칠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듣자 하니 지금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빚이 얼마나 있어요? 제 물음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수진이가 말했나? 뭐 비슷해요. 망설이던 예비 장모가 이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볼 생각으로 자네한테 얘기 안 한 거네. 절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 맘 알지? 아 그래요? 5억 받아내서 1억은 빚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처남 사업 자금으로 쓰려던 게 아니라? 아니 애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그냥 내 돈 받아다 쓰려고 사기치는 건 아니고. 사기라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날 대체 뭘로 보고? 뭘로 보긴요. 돈에 눈먼 사기꾼으로 보죠. 제 적나라한 비난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네가 의사면 다야? 우리 집에서 새 들어 살 땐 내 얼굴도 못 쳐다보던 게... 네가 의사 정도나 됐으니까 내 딸을 내어주지. 옛날 같았어 봐. 어디 꿈이나 꿀 수 있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고 굽신대진 못할 망정 어디서 돈으로 갑질을 하려고 들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예비 장모를 보고 있자니 차라리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엄마 무시하고 꼽주던 그 못된 천성이 여전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내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겠지. 뭐가 어쩌고 저쩌? 됐고, 난 당신 같은 쓰레기 사기꾼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하려고. 잠깐만. 윤철아. 방금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언을... 한 번만 용서해줘. 어? 파혼이라니. 너 우리 딸 수진이가 첫사랑이라며. 수진이 없이 정말 살 수 있겠어? 제 입에서 파혼이란 말이 나오자 똥줄이 탔나 보죠. 장모가 다시 죽은 제 첫사랑을 팔기 시작했어요. 정말 역겹기 짝이 없더군요. 내 첫사랑? 끝에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하네. 좋아, 이렇게 된 거 어디 삼자대면 해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김수정에게 전화해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예비 장모와 함께 있다고 하자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자기, 우리 엄마랑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무슨 얘기라긴 파혼 얘기하고 있었지. 제 입에서 튀어나온 파혼이란 말에 김수정의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뭐?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설마 우리 엄마가 또 수혁이 사업자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래? 엄마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수혁이 사업자금을 왜 우리 자기가 내줘야 하냐고. 김수정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엄마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제게 다가와 애원했죠. 자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다신 못 그러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만 원한다면 아예 연 끊고 살게. 엄마랑도 수혁이 그 자식이랑도. 자기는 그냥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돼. 결혼은 무슨... 난 파혼할 거라니까. 너랑 결혼 안 해. 자기야, 대체 왜 그래? 김수정이 제 어깨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손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쳐 재빨리 김수정을 밀어냈죠.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자기 대체 왜 그래? 자기 내가 첫사랑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해? 어느새 김수정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남들이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보일 만큼 대단한 연기였죠. 모든 진실을 아는 제 입장에선 추악해 보일 뿐이었지만요. 그만해. 네가 김수진이 아니라 김수정이라는 거 다 아니까. 저는 차갑게 조소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김수정은 물론 예비 장모의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걸 어떻게... 설마 엄마가 말한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너랑 네 엄마가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거구나, 그치? 김수정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광분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군요. 일부러 얘기한 거지, 그치? 내가 얘기 안 했어. 미쳤다고 내가 내분업을 파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결혼해서 엄마랑 수혁이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니까 자폭한 거잖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늘 수혁이만 챙기고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고. 이 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수혁이 사업자금 만들어주겠답시고 돈 얘기 꺼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흥분한 김수정은 자기 엄마의 머리채를 탈탈 터는 것도 모자라 때리기까지 했어요. 예비 장모는 반항 한 번 못하고 속절없이 얻어맞기만 했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모녀 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아들어? 잠깐만 자기야. 예비 장모를 후드려 패던 김수정이 황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그래, 처음에 언니라고 속이고 자기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건 맞아. 엄마가 사치 때문에 빚을 1억이나 졌는데 그 빚 갚으려면 어떻게든 의사인 자기 꼬셔야 한다고, 그러려면 언니인 척 위장해야 한다고 날 겁박하는 바람에. 나도 자기 속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 하지만 막상 자기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나랑 함께한 시간이 정말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구나. 네가 내 연남이랑 뒤에서 날 호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던 것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가짜는 연극 그만해. 제 차가운 지적에 김수정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 설마 내 핸드폰 뒤져본 거야? 그래, 뒤지다 못해 증거가 될 만한 건 싹 다 내 핸드폰으로 옮겨놨지. 그러니까 이쯤 해둬. 안 그럼 정말 사기죄로 콩밥 먹일 테니까. 제 협박에 김수정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넋이 나가버린 두 모녀를 뒤로하고 홀로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수정과 그 애미 둘 다 사치에 미쳐 있어서요. 집에 빚만 3억이 넘게 있더군요. 처음엔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 안 돼서 결국엔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요. 그런 타이밍에 예비 장모가 병원에서 우연히 저를 다시 만났던 거예요. 의사가 된 저를 보고 혹해서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저를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큰딸이 죽고 없으니 작은 딸을 큰딸로 위장한 거였죠. 참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맘 같아선 그 일가를 전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는데요. 변호사인 친구 말로는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으니 큰 벌을 주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늘이 저 대신 벌을 준 걸까요? 예비 처남은 무리해서 사업을 벌였다가 결국 쫄딱 망해 그 집에 빚만 더 얹어줬고요. 예비 장모는 그 빚을 갚느라 그 나이에도 쓰리잡을 뛴다고 하더군요. 둘째 딸인 김수정은 내연남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요. 내연남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 폭력을 써 결국 이혼했고요. 지금은 혼자 애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 하대요. 제 첫사랑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결국은 인과응보에 따른 결과니까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을 나와 작은 소도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를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지금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